네. 자, 우리 요약집은 받으셨죠? 네. 자, 우리 처음 한번 총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목차를 하나 집어넣으면서 이게 마지막에 좀 책이 좀 밀려버렸어요. 이게 좀 보시기 불편하더라도 여기 약간 좀 칸이 좀 떠가 있죠. 일장에. 이게 좀 마지막에 이걸 확인을 못했네. 내용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약간 위에 공간이 떠 있어가지고 보시는데 불편할까 싶어서. 자, 부동산학 총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총론 부분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가량 나옵니다. 자, 총론에서 있잖아요. 중요한 총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체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토지와 주택의 분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토지의 특성이에요. 뭐 그 외에도 또 다섯 번째는 부동산의 속성이 있긴 있는데 일단 크게 이렇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우리 요약집으로 치면요. 자, 우리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네, 10페이지 보시면 거기 토지의 분류라고 돼 있죠. 2절에 네, 거기 중요하거든요. 별표 2개 하시고요. 그 위에 공간이 떠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엔터치 잘못 쳐가지고 좀 밀려버린 것 같아요. 조금 또 지금 메모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해 주시고. 자, 거기 중요하고요. 또 한번 넘겨보시면 자, 13페이지에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가지고 주택 용어 나오는 거 있죠. 네, 거기 중요합니다. 주택의 분류 중요하고요.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나오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일단 중요한 부분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은 네, 8페이지죠. 8페이지 보시면 거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제 1절 내용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가지고 나오죠. 1절에. 거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총론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온다 안 그랬습니까? 일단 이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일단. 그리고 부동산의 체계는 제가 좀 할 텐데 여기는 뭐 시험에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집이 지금 보면은 한 90페이지 정도 되죠. 190페이지 정도 되고 맨 뒤에 제가 참고로 기출 지문들을 좀 제가 파트별로 제가 좀 실었거든요. 올해는요. 이거 보이시죠? 기출 지문 정리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 왼쪽은 지문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짬짬이 그날 배운 내용들은 여기 지문을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그 이제 반복해서 보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여러분 보시면 1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시험 칠 때까지 이거를 좀 많이 보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 항상 체크를 다 해드릴 테니까 그 체크해 드린 거 위주로 이 요약집만 많이 보셔도 충분히 7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70점 이상. 뭐 다른 거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2번에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나오죠. 네, 거기 별표합니다. 이 부동산학의 성격은 거기 보면 종합응용 사회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위에 아닌 거 있죠. 이거를 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순수과학, 추상적 학문이 아닙니다. 아닌 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의 반대말이 자연과학이고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순수과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은 구체적 학문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종합, 응용, 사회과학 이 정도 알아두시고 밑에 거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아닌 거를 잘 알아두세요. 아닌 거. 자연, 순수, 추상적 학문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 이 경제 주체는 거기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돼 있죠. 공적 주체를 우리는 공공이라고도 그러고요. 제1섹터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공적 주체는 정부, 지자체, 공사를 얘기합니다. 자, 사적 주체를 민간이라고도 그러고요. 시장이라고도 그러고 제2섹터라고 그럽니다. 거기 개인기업 조합도 있는데 조합을 동그라미 합니다. 조합은 민간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조합은 민간에 들어갑니다. 조합은 민간. 자, 그리고 제3섹터,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3섹터만 하나 별표하겠습니다.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3섹터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이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이걸 연구 방법이라고도 그러거든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3번에 종합식 접근법 보이세요? 네, 거기 별표하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넘기시면 의사결정 접근법 있죠? 네, 그 별표합니다. 일단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종합식 접근법과 의사결정 접근법 이 두 개가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행태과학적 접근법은 그냥 동그라미만 하나 해놓기 바랍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자, 부동산학의 접근법은 종합식 접근법. 다른 건 안 보셔도 됩니다. 다른 거는 제가 어차피 책이라서 그냥 넣어둔 것 뿐이지 실제로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아니거든요. 종합식 접근법, 의사결정 접근법, 행태과학적 접근법이죠. 자, 우리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고 있잖아요. 부동산의 3대 측면, 우리 나중에 복합개념 뒤에 가면 나오는데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뭐가 있습니까? 법률적, 또요,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 그러죠. 그죠? 이때 우리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게 유형이라는 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 측면이 유형입니다. 그러면 종합식 접근법 보시면요. 여기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게 3대 측면이잖아요.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즉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을 종합식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법은 3대 측면 모두 고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복합 개념식 접근법,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나와도 됩니다. 네. 나머지는 굳이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의사결정 접근법 보입니다. 의사결정 접근법. 이 의사결정 접근법은 거기
이익 극대화 추구라는 말 보이시죠? 자,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이처럼 인간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중점에 두고 연구하는 방법이 의사결정 접근법입니다. 의사결정 접근법. 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 그럼 이익 극대화, 종합식 접근법 그러면 복합 개념 3대 측면 모두 고려,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6번에 행태과학적 접근법 있죠. 이 행태과학적 접근법은 여기 인간적 요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적 요인, 거기만 줄여놔 치겠습니다. 행태과학적 접근법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인간의 행동 상태, 인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개, 마케팅, 경영에 많이 써요. 중개, 마케팅, 경영 부분을 연구할 때 행태과학적 접근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결정 분야가 있고 결정 지원 분야가 있고 기초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결정 분야를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결정 분야만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결정 분야는 투금 계정 이렇게 알아두세요. 투자, 금융, 개발, 정책, 투금 계정. 그게 결정 분야입니다. 결정 분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효율성과 형평성이네요. 자, 먼저 효율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율성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이 밑줄 쳐져 있죠. 이용 동그라미 합니다. 효율성은 이용과 관계가 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면 한정된 자원이니까 자원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부족하니까 최소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 최대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원리를 효율성이라 그래요. 최소 투입, 최대 결과입니다. 그게 효율성입니다. 그러면 최소를 투입했는데 결과는 최대가 나오면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윤 극대화, 경제적 원리, 시장 원리, 최유효 이용은 전부 효율성과 관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2번 별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공공, 민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효율성은 민간이 더 중요시합니다. 민간이. 그리고 이 효율성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예요. 우리 지역지구제는 정책론에서 잘 배웠었죠. 지역지구제는 한정된 토지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게 지역지구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과 관계가 있다. 효율성과. 자, 그 다음에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분배와 관련이 있어요. 분배 동그라미 하시고. 특히 형평성은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 이런 말 나오죠. 거기 줄 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형평성과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형평성은 공공이 더 중요시합니다. 공공이. 그러면 형평성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임대주택이라든지 누진세 제도라든지 이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은 형평성과 관계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적는다 그러면 불량주택 개선 이런 것도 형평성과 관계 있겠죠. 저소득층과 관계 있잖아요. 그죠? 불량주택. 자, 효율성과 형평성 봤어요. 그리고 효율성을 중요시하면요. 형평성이 저해돼요. 형평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효율성이 저해되거든요. 이 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렵다. 아버지가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자식이 5명 있거든요. 자식이 5명 있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가난해. 애들을 다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명 중에 가장 똘똘한 놈, 응? 우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결과가 나오려면 한 명만 공부시키자. 그리고 얘를 키워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자. 이거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용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돈을. 근데 형평성은 뭐냐면 그냥 전부 다 중학교까지는 다 졸업시키자. 이게 일종 형평성입니다. 골고루 기회를 주자. 이건 형평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효율성을 위하면 형평성은 좀 저해되겠죠. 형평성을 만족시키려면 효율성이 저해되겠죠. 그죠? 둘 다 만족시키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효율성이라는 게 이건 시장 원리인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까? 그럼 우리가 시장 원리라는 거는 결국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에게 밀어주자는 게 일종의 시장 원리예요. 그래야만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밀어줘야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효율성. 형평성 그게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얘들도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된다.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저소득층을 돌봐줄 수 없거든요. 시장은 효율성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시장 원리대로만 작용이 되다 보면 탈락자들이 나오죠.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 일종의 시장 원리라는 게임에서 패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시장은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돌봐주자? 정부가 공공이 돌봐줘야 된다.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상충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둘이 부딪힌다는 얘기죠. 상충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 별표입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요합니다. 시험에 한 2번 이상 나왔죠. 자, 여기서는 다른 걸 볼 건 아니고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4개. 능, 안, 공, 경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능이 뭐냐면 능률성 원칙, 안이 안전성 원칙, 공이 공정성 원칙, 경이 경제성 원칙이에요. 일단 능한 공경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한 공경. 자, 그리고 이 4가지 원칙 중에서는 이 능률성의 원칙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능률성의 원칙 보시면 거기 소유활동의 능률화가 있고 거래활동의 능률화가 있는데 소유활동의 능률화에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적용해요. 여러분 최유효 이용이 뭐죠?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 부동산이니까 그 부동산을 최유효하게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능률성의 원칙에 보니까 소유활동의 능률화, 거래활동의 능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줄을 치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능률성의 원칙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능한 공경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봤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의 매매라든지 뭐 임대차라든지 뭐 부동산의 개발이라든지
뭐 중개라든지 뭐 평가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전부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럼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거는 이러한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뒷페이지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걸 굳이 우리 다 지금 현재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몇 개만,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과학성 및 기술성 보이세요? 네, 거기 이제 번호 1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딱 이렇게 치세요. 과학성과 기술성. 자, 과학성과 기술성입니다. 네. 이 과학성과 기술성에서는 과학성이 뭐고 기술성이 뭔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 매매나 개발이나 평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론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학성입니다. 과학성. 그래서 과학성 보시면 지식, 원리, 이론 이렇게 돼 있죠. 지식, 원리, 이론은 과학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이론만 있다고 해서 부동산 활동을 잘 할 수는 없거든요. 실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무가. 그 실무에 해당하는 게 기술성이에요. 그래서 기술성은 실무, 응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뀌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술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지식과 실무가 다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윤리성이 나옵니다. 윤리성.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윤리성이 요구돼요. 다른 우리 활동보다. 그 보면 윤리성 종류가 고용, 조직, 서비스, 공중윤리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기역, 니은, 디귿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고용윤리 한번 볼게요. 고용윤리에는 종업원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용윤리는 종업원과 관계되는 윤리예요. 그럼 여기서 종업원과 관계된 윤리라는 건 뭐냐면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걸 얘기합니다. 옆에 보시면 종업원의 관리 감독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무슨 윤리다? 고용윤리다. 그래서 종업원을 고용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윤리는 뭐냐면 동업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인 거예요. 내가 중개업을 개업했어요.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중개업소가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과 같이 지켜야 될 윤리를 얘기하는 일종의 우리 상도의 같은 거 있잖아요. 상도의. 그런 거는 조직윤리. 또는 우리 어떤 협회원들끼리 공인중개사 협회에 속해 있는 협회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것들은 다 조직윤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비스윤리가 조금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서비스윤리에서는 비의뢰인의 이익옹호 여기를 줄을 치세요. 우리가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비의뢰인의 이익도 지켜줘야 된다. 이게 서비스윤리입니다. 그래서 비의뢰인의 이익도 옹호해야 된다.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비의뢰인의 이익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럼 X예요. 비의뢰인의 이익도 옹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인데요. 6번은 별표하겠습니다. 대인활동 및 대물활동이네요. 자, 우리가 대인활동이라는 거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대인활동이고요. 물건을 상대로 하는 게 대물활동이에요. 근데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면서 대물활동이다. 둘 다에 해당한다 이 뜻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만약 시험에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지 대인활동은 아니다 그럼 X란 말이야. 둘 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번에 임장활동 별표합니다.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현장 답사를 얘기합니다. 현장 답사.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답사를 왜 해야 되느냐? 일단 물건 보러 가는 거죠. 물건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대물활동이라고요. 물건을 보러 가는 거야. 그 건물 주인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땅 주인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물건을 보러 간다. 대물 활동.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물건이 나한테 못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부동산이. 부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장 활동은 부동성과 대물 활동이다. 이거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업의 분류 있잖아요. 이게 표가 조금 좀 불편하게 돼버렸는데, 이 표는 별표해 놓으시고요. 4월 말까지 암기해 주세요. 4월 말까지.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외우시면 어차피 또 잊어먹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봐가지고 별표해 놓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 나올 때가 됐거든. 올해 아니면 내년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한번. 그래서 잘 봐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 별표를 보시면요. 부동산업이 아닌 게 제가 일부러 별표를 지금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요. 부동산업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별표 봐보세요. 지금 나중에 우리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 및 공급업은 보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런데 관리업은요. 기타가 없어요. 주거, 비주거만 있지 기타 관리업,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없죠. 네, 그거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표는 한 두세 번 손으로 써보시면서 외우다 보면 외워질 겁니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분류한다고 정해놔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뭐 설명하고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표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 체계 부분 봤어요. 여기 보면요,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부동산학의 성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학의 성격은 제가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하고 나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본인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가 아니라 그랬냐면 자연, 순수, 추상적 학문은 아니라 그랬죠.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 주체는 아까 어떤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공적, 사적, 제3섹터, 그죠? 제가 사적 주체에서는 누구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조합, 그렇죠. 조합. 제3섹터는 뭔데요? 공적과 사적이 합친 거다. 그렇죠, 그죠? 얘는 참 중요하다더라. 얘는 중요하다더라. 그러면 종합식 접근법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복합 개념식 접근법이다. 의사결정 접근법은 이익 극대화. 이 말이 중요하다더라. 행태과학적 접근법은 인간적 요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특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요약지 같은데 굵은 펜으로 이렇게 하나 딱 박스를 해놓으시면 더 좋겠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얘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효율성은 민간이 중요시한다. 형평성은 공공이 더 중요시한다. 얘도 이렇게 하나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학 일반 원칙, 능안 공경, 그죠? 그리고 능률성의 원칙에 최유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제가 아까 과학성, 기술성 했고, 윤리성 했었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그리고 임장 활동, 그죠? 임장 활동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대물 활동이고 부동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듣고 나서 복습을 하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를 꼭 해줘야 됩니다. 리마인드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체계가 끝났네요. 그러면 오늘 자료 나간 거 있죠? 네,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이제 앞으로 매번 10문제 내외로 이렇게 출제가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고, 이 자료는 참고로 제가 전에 제 카페에 말씀드렸죠. 카페에 올려놨어요. 자, 올려놓은 이유는 이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습을 하는 방법은요, 복습을 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복습 방법은 그날 배운 수업 전체를 천천히 앉아서 자기 스스로 읽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복습이겠죠. 그죠? 하지만 그 복습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그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일단 가장 제일 좋은 방법,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 공부를 하면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체크를 해놓고 걔는 더욱더 심도 있게 본다. 심도 있게. 그게 제일 좋은 복습 방법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복습 방법은 뭐가 어떤 게 있냐면요.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 수업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문제, 저는 그걸 대표 예제라 그러거든요. 대표 예제를 선별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므로써 수업 내용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이 되겠죠. 맞아요? 그 두 번째 방법이 근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내드린 이게지만 11문제 정도 되는데 이 11문제가 뭐 100% 대표성 있는 문제를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11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풀고 또 여기다 또 풀면 좀 번거롭잖아요. 잘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 여러분들이 그냥 출력할 수 있도록 학원에 또 복사들 학원도 또 번거로우니까 학원에 업무가 자꾸 많아지니까 그래서 집에서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출력해 가지고 계속 5회 이상 이 시험지를 5회 이상 계속 한번 풀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좀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법은 자, 그 종합식 접근법을 줄을 쳐야 돼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시험지에다가 너무 많이 적지 마세요. 너무 많이 적으면요. 나중에 그래서 이 시험지는 가능하면 중요한 힌트에만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럼 1번 질문에서 힌트는 종합식 접근법이거든요. 종합식 접근법. 그러면은 종합식 접근법에 줄을 쳐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여기다 내가 왜 줄을 쳤지? 이 줄 친 게 의미가 뭐지?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종합식 접근법 그러면 3대 측면, 복합 개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런 말은 없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줄을 쳐보세요. 그럼 자기 이윤 극대화는 뭐와 관계 있죠? 의사결정이니까 종합식 접근법하고 자기 이윤 극대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줄만 딱 쳐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이런 글자가 나오면 X구나. 이 짝이 안 맞구나. 그런 걸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순수과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때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순수. 네. 우리 시험 이렇게 잘 내요. 순수란 말도 넣을 때 있고요. 자연이라는 말을 넣을 때도 있고요. 추상이라는 말을 넣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합 응용은 맞는데 뒤에다가 다른 걸 싹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급하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걸 알게 되면은 이걸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찬찬히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은. 고개를 줄을 딱 쳐놔야 되겠죠? 종합 응용 순수 X 틀렸단 말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중 효율성은 공공 부문이 더 중시하는 개념이다.
민간이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공공은 형평성. 4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죠? 그래 뒤에 봤더니 종합식 접근법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짝이 맞습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만 보겠습니다. 네, 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부동산의 개념을 안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그럼 부동산의 개념만 볼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는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일단 뜻부터 아셔야 돼요. 뜻. 자, 책에 부동산의 3대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줄치고요. 모두 포함한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 그러면 법경기가 나와야 됩니다. 법경기가 나와야 된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시 아까 법경기가 나온다 했으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제 유형입니다. 유형. 그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죠?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 있죠. 오케이.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채워야 됩니다.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은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이 협의의 부동산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러죠. 다 우리 배운 것들이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네요.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죠.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다음 광의의 부동산은 그럼 뭡니까? 광의의 부동산은 네,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더한 거죠? 준 부동산을 더한 거죠. 일단 이거부터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부터.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데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네.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약실 보시면요. 거기 박스 한번 보세요. 기술적 개념 그래놓고 유형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자연, 위치, 공간, 환경. 2번 별표죠.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시험에서 묻습니다. 아주 많이. 자, 경제적 개념 보세요. 3번이 중요하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 법률적 개념에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고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더했다고 돼 있죠. 맞아요? 그 1번, 2번 별표하시고 기술적 개념은 2번 별표, 경제적 개념은 3번 별표. 이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봤잖아요.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협의의 부동산에 보니까 정착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착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정착물.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이 된 물건인데 그 부착된 상태가 항구적으로 계속 붙어 있을 때 그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착물이라고 부릅니다.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이 정착물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정착물이 아닌 거. 정착물 아닌 거.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민법상 동산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닌 거 대표적으로 3개 정도는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개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원래. 경작수확물. 그 다음에 가식중인 수목. 그렇죠. 임차인 정착물. 오케이. 특히 얘를 특히 잘 냅니다. 임차인을 주의해야 됩니다. 임대인 정착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임차인 정착물. 자, 우리 책에 있죠. 자,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 거기 표 위에 보니까 당구장 마크 해가지고 정착물이 아닌 것 있죠. 근데 거기 중요하다고요. 경작수확물, 가식중인 수목. 제가 다른 것도 적어놨지만 3번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 임차인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이 중요하다. 그럼 이 3개는 대표적으로 정착물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이 3개가 아닌 다른 물건이 만약에 또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정착물의 뜻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에 붙어 있는데 계속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일시적으로 붙어 있다. 그럼 걔는 정착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 박스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정착물이 아니죠.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착물에서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있고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있다.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을 종속 정착물이라고도 그러고요.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을 독립 정착물이라고도 그럽니다. 여기서는 얘가 중요하다고요. 얘가. 그럼 이거 제가 몇 개 있어요, 이거? 4개 있거든요. 4개 있다고요. 이거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건물, 임목, 그죠? 임목이라는 거는 등기한 수목이죠. 등기한 수목.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명인 방법 이러면 돼요, 그냥.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가실인데 명인 방법 이 말 나오면 별개다. 또 뭐가 있나요? 타인 토지 농작물. 그죠? 타인 토지 농작물 또는 뭐 타인 토지 경작물 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약서에 보면 자, 거기 9페이지에 보시면요. 9페이지에 거기 양가로 이번에 정착물의 유형 그래가지고 거기 토지와 구분되는 정착물 동그라미 1번 보이세요? 보입니까? 네, 거기 별표죠. 토지와 구분되는 정착물을 우리는 독립정착물이라 그러고 거기 건물, 임목, 명인방법, 타인 토지 재배한 농작물 이 4개 암기하셔야 돼요. 이 4개 암기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정착물 봤습니다. 정착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 끝났단 말이에요. 정착물이.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여기 준부동산 있네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여기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시험에서 그렇게 답으로 이렇게 잘 내지 않습니다. 그냥 뜻을 그냥 물어보는 정도로만 나오거든요. 자, 우리 책 8페이지 표 밑에 준부동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이세요? 자, 준부동산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민법상 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민법상 동산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광해의 부동산에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이라 돼 있잖아요.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 아닙니까?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라고요. 그럼 민법상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럼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민법상 동산이단 말이에요. 동산. 자, 그런데 거기 등기 등록 동그라미 하세요.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는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준부동산에서 여러분 뭘 좀 기억하면 좋으냐면 거기 사례 있죠. 사례. 자동차 건설기계 보이세요? 여기를 좀 봐두는 게 좋아요. 자동차 동그라미 하시고요. 선박 20톤 이상 20톤 미만은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부동산이 되려면 등기 등록을 해야 돼. 등기 등록을 안 하면 준부동산 아니에요. 근데 선박은 20톤 이상만 등기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요 10톤 선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준부동산 아니에요. 왜냐하면 10톤 선박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간평사 쪽에서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톤 이하의 범선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럼 걔는 준부동산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냥 줄치고 별표까지 안 해주세요. 자, 그럼 공장재단, 광업재단 준부동산이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준부동산에 지금 자동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동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광해의 부동산이네요. 맞아요? 법률적 개념이네요.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광해의 부동산이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됐죠? 자, 준부동산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뭐예요? 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하나 또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합 부동산이에요. 이거 좀 봐둘 필요 있어요.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은 원래 하나로 취급합니까? 원래는 별개입니까? 별개라 그랬잖아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고요. 원래 별개야. 법적으로 별개예요.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거래할 때는 토지 따로 사고 건물 따로 이렇게 거래하지 않죠. 토지와 건물을 묶어 가지고 하나로 일체로 결합하여 토지 건물 얘기 나오고요. 하나로 일체로 결합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거기 보시면 복합 부동산 나오죠. 거기 토지 건물 등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맨 뒤에 보니까 일체로 결합 취급 이런 말 보이시죠?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제가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가장 뼈대가 되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부터 먼저 봤습니다. 이것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조금 덜 중요한 거 좀 볼게요. 자, 9페이지에요. 9페이지에 거기 메인 위에 협의의 부동산 보세요. 협의의 부동산이 우리 민법상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보면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민법 212조에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내서 뭐 틀리게 할 것도 없어요. 시험에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자, 근데 거기 상하에 미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는 입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입체적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체적. 하지만 상하에 미친다고만 해놨지 위로 몇 미터, 아래로 몇 미터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체적이지는 않다 줄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으면 싸움이 안 날 텐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 조망권 싸움이 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날 때는 어떻게 한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리얼은 별표입니다. 리얼 별표하세요. 자, 미채굴 광물이라고 돼 있죠. 미채굴 광물은 지하에 있는 광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금, 은, 석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땅속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 거다, 토지 소유자 게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거를 캐려면 광업권이라는 걸 획득을 해서 그걸 캐야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게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요. 우리 여러분 민법 시간에 소유권에 대해서 배우셨잖아. 소유권이라는 거는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야. 내가 토지의 소유권을 딱 획득을 하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토지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 하지만 이 토지를 내 마음대로 개발할 권리는 없어요.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은 개발권이 있거든.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이 당연히 허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권이 당연히 허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 땅속에 있는 미채굴 광물도 자기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업권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광업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그걸 캤을 때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는 굳이 모르셔도 되고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5, 6월 달에 또 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더 덜 중요한 것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꼭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여기와 관계되는 문제 한 몇 개 풀고 좀 쉬겠습니다. 자, 아까 1번에 4번 지문 제가 안 했거든요.
1번에 4번 질문 한번 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자, 토지 나왔고 건물 나왔고 하나의 결합된 상태란 말이 나왔죠.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합 부동산이라 그랬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지문을 한 5번, 6번 풀어보신 분들은요, 토지 건물 나오고요,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여기 딱 읽는 순간 그냥 복합 부동산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가다 보면. 자,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 문제 3번요.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어떤 겁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고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동차 그래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그래도. 4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협의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합하여 광의의 부동산이란다. 네. 협의의 부동산하고 준부동산 합쳐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채울 줄 아시는 분들은 한눈에 X라는 걸 알아요. 한눈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로서,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 아닙니다. 틀렸죠?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요. 민법상 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별개이지만 또 냄새가 납니다. 복합 부동산 얘기하려고 그러나 봐요. 거래를 왜 일체로 취급한단 말 나오네요.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 그건 뭔데요? 복합 부동산.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임목과 명인방법. 자, 임목과 명인방법 나오면 물어볼 게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맞습니까? 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